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7차례 실시한 미사일 발사를 모두 직접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핵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이 북한에 맞서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공격을 받은 이후 우크라이나 12개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쯤부터 오전 11시 정도까지 5시간 동안 무려 미사일 84발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법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선일보 10면 보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오고 난 뒤에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벌써 겨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설악산에는 심지어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날씨는 앞으로 계속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기온이 계속 떨어질 전망인데요. 출퇴근길에는 꼭 따뜻한 외투 하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일보 12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비자 면제 조치가 2년 7개월 만에 다시 풀리는 건데요. 다만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백신을 3차례 이상 맞았다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어쨌든 최근 엔화 약세에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벌써 예약이 2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화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화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위태롭습니다. 7차 핵실험까지 만약에 벌어진다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우군은 중국과 러시아죠. 특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8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어제 우크라이나 도시 12곳에 8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пеціально обрав такий час, такі цілі, щоб завдати якнайбільше шкоди. 자, 오전 6시쯤부터 시작된 미사일 공격이 5시간 동안 계속됐고 84발이라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아침 출근길이었죠. 지옥 같은 모습을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은 직후 이틀 뒤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 크림대교 폭발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 전쟁을 하게 된 그 아주 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림반도 합병 아닙니까? 네. 근데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나서 이 크림대교라는 것이 크림반도 합병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다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러시아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에 첫 번째 상징물을 이제 파괴한 거죠.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상징물. 네. 그만큼 푸틴 대통령한테는 그 어떤 본인의 굉장한 전과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무너진 데 대해서 아마 굉장히 불쾌감이 가졌을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저런 정말 어마어마한 보복 작전을 전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공습의 충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 건물입니다. 101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는데 건물의 외벽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또 발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틴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거란 전망도 꽤 많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러한 어떤 도발성 메시지가 푸틴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이 나토나 유럽 연합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마라. 네. 더 큰 어떤 응징, 국제사회 차에 단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맞상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푸틴이 동원령 발동해서 러시아 전역에서 굉장히 많은 수십만의 예비군을 강제로 지금 전쟁터에 차출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러시아 청년들이 푸틴을 위해 죽기 싫다면서 자기 팔을 부러뜨리는 영상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사실상 러시아 내부에서부터 이미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는데 푸틴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건 그야말로 좀 고집이다, 아집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나 이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겠지만 네. 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 이상의 확전이나 또는 인명 살상용 무기가 쓰이는 것을 막는 그러한 압력도 계속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네. 푸틴을 누가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을지 명확한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아서 참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보복을 받은 우크라이나도 재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더 확전되고 더 전쟁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고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하다 보면 그 범위와 내용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네네. 이제 전쟁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전쟁이 오래 갈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까가 사실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고 여기에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범서방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현재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저 건물이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앞으로 저 전쟁이 바짝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다른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다음에 어떤 전술핵까지도 만지작거리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좀 걱정스럽게 바라봐야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꼭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보니까 이제 긴급 유엔 특별 총회를 소집을 해서 네.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그 도네츠크하고 자포리자 이런 지역에서 4개 지역을 병합했지 않습니까? 네. 투표 지역 주민들 투표 거쳐가지고 이걸 규탄하는 이제 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규탄 결의를 할지 뭐 결의안을 만들지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크림대교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이제 보복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상황이 뭐 진정 국면이 아니고 네. 자칫하면 또 확산될 수도 있겠다는 네.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4개 지역에 대한 어떤 서방의 어떤 인정을 못하겠다는 뭐 그런 차원의 결의가 지금 유엔 특별총회 논의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러시아와 중국 같이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또 논란이 격화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방이 이제 4개 지역에 대한 어떤 제재랄지 불법적 합병이다 네. 어떤 조치가 들어간다고 할 때 정말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하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은 네. 더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군사적 조치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우려가 나와서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크림대교 폭발 후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는 푸틴을 조롱하는 그런 사진도 걸리고요. 또 이웃나라 체코 프라하에도 푸틴을 조롱하는 조각상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설치된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크림대교 폭발 사진을 전시를 했습니다. 관광객들 혹은 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모두 저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조각상은 체코 프라하에 등장한 조각상인데요. 푸틴을 조롱하는 킬러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죠. 발가벗은 킬러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푸틴을 발가벗겨서 저렇게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모습들, 유럽에서 러시아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푸틴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재보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전술핵까지 나올 거란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테러를 하게 되면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게 될지 또 어떻게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 언제쯤 올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전술 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동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난 보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무려 7차례 있었습니다. 12발의 미사일이었습니다. 훈련을 모두 지휘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었다는 게 어제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게 끝이 아니라 7차 핵실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그 분석 보고를 내놨을 때는 네. 사실 10월 16일부터 11월 미국 중간선거 있을 때까지 그 사이에. 요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10월 16일이라는 게 결국 그 중국의 당대회거든요. 20차 당대회에서 이후에, 이제 시진핑이 3년임. 그러니까 그 전에 하면 시진핑 3년임 당대회를 뭐 약간 훼손하는 듯한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자제할 것이고 시진핑의 이제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있을 때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북한의 그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지금 얘기하셨듯이 저 핵 훈련이라는 것이 저게 다 미사일 발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핵탄두만 장착을 하면 그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핵탄두 소형화에 뭐 성공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하고 네. 이제 7차 핵실험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7차 핵실험을 안 해도 돼요. 이미 그 핵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우리는 저걸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한국, 미국, 뭐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주변 국가들 때로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는 않다. 뭐 이런 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은 1차에서 6차 핵실험까지는 그 핵 무기를 좀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어떤 테스트용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하게 될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전용이다. 그래서 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다른 차원의 핵실험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 방식을 좀 봤더니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저수지 미사일, 저수지 SLBM 이거 어떤 겁니까?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좀 신기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쏘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제 SLBM 그래서 잠수하면서 쏘아 올리는 거는 봤는데 저수지 한가운데서 쏘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방식이라 그러니까 위성으로 북한의 군사시설 곳곳을 다 감시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어느 곳에서 미사일이 나갈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번 그 저수지 미사일을 통해서 만방에 과시한 것 아닌가 뭐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우리 아무리 위성으로 우리를 감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심지어 저수지 어느 계곡에서도 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든지 쏠 수 좀, 있다. 보여준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라서 현재 이제 이렇게 그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고 이제 우리도 또 대응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명분을 나름대로 북한은 갖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볼 때 북한이 왜 미사일을 쏠까? 대한민국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만약에 북쪽에서 뭐 중국과 북한이 공동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굉장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이제 제3세계, 제3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북한의 현재 미사일 훈련의 그 어떤 명분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핵실험까지 간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핵무기가 더 고도화되는 것을 결코 달갑게 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속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생존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실제 핵실험까지 가는 그런 무모함은 좀 참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전문가들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북한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 미사일 발사 장소나 네. 발사 시간을 계속 막 번갈아 섞고 그렇죠. 있어요. 새벽에도 하고 자정에도 하고. 그게 막. 우리 네. 군과 미군의 전략 자산으로 인한 정보 탐지를 피해가기 위한 그러니까 삼축 킬체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저수지 발사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SLBM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데 저수지는 바다에 비해서 파도가 없고 수심이 얕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기 좀 편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깊은 이 바다 속에서 SLBM을 발사할 정도의 기술력은 담보되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좋게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군이 사실 심포 이 해변 일대에서 이상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 보도에 따르면 레이더나 이런 자산을 심포 일대 해변에 좀 집중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떨어진 지역의 저수지에서 이 미사일이 발사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 부족이든 또는 뭐 양동 작전이건 간에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 한반도 긴장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신호겠죠. 어떻습니까? 실체의 핵심은 구축은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이 했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했던 탐지부터 우리가 이제 요격을 하는 게 핵심 30분 내에 아니겠습니까? 요격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핵심이죠. 예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북한이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정말 미국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탐지 자체가 이제 쉽지 않아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우리의 정보 자산들이 그 북한이 잠수함 기지에서 잠수함이 출동하면은 거의 다 알아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수함이 어디로 기동하는지부터 탐지가 가능한 건데 저수지라 하면 저는 더 이제 어려워진 거죠. 뭐 저수지가 북한에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네. 호수도 많을 테고 하면은 저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이제 발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대응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뭐 우리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잘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 비행대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며칠 전에는 12대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여 대를 동시 출격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150여 대.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전투기 거의 다 띄운 거 아닐까요? 글쎄 북한이 이제 네. 전투기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게 이제 전부 다 다르지만 대략 그 다수설이 한 600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연료도 부족하고 한데 150대를 과연 띄울 수가 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이제 아마 그 기동 가능한 모든 전투기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시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150대씩이나 그 없는 그 연료 그 가운데서도 네. 띄워서 과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관계 당국이 분석을 할 텐데 과거에 보면 저런 것들이 이제 허장성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그 협상을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실제 뭐 어떤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결론은 우리 관계 당국이 아마 조만간에 네.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눈에 띄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으로 나왔는데 그 곁에 아닌 리설주 여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군사 훈련 같은 부분에서 뭐 공연이라든지 어떤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어제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 옆에 같은 옷을 입고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는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술핵이나 이런 핵 보유에 대한 대중화를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화를 시도. 그러니까 리설주가 동행하게 되면 저 사진이나 저 현장이 북한의 일반 대중들에게 훨씬 더 많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또 관심을 끌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함께 이제는 참관할 정도로 전술핵 보유나 이 핵 실험이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 이제 별다른 일 아니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요. 네. 저도 아까 앞서 복귀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는 좀 무리수를 안 두기를 바라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지금 신냉전 체제로 다시 들어갔다는 말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달가워할 리는 없겠죠. 그런 네. 국제적 압력이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나 네. 이런 이 전술핵 운용 시험장의 리서치까지 대동한 것을 보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우리가 핵 보유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말고 할 단계는 아니다. 네. 우리 핵 보유국이다 뭐 어쩔 건데 라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느껴져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좀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핵실험, 7차 핵실험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주장했고 또 비핵화를 위해서 다분히 노력했던 그 모습이 다 허구가 돼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19 합의, 군사 합의도 함께했지만 약속은 다 깨졌고 결국 북한이 승리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신문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목소리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당시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AMX 새벽잠 설치시는 건 많이 순간돼서 우리 그 위원장께서 지난 우리 특사단 가서 또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번에 또 아주 기동적으로 그런 신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실 이유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핵 위협 때문에 저희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인지 듣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금 고도화를 시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가지고 뭐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관련해서 신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물음표를 찍고 북한이 이미 이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lready won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비핵화라는 주장에 웃음거리만 됐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비핵화는 무슨 비핵화냐? 지금 북한 상황을 봐라. 비핵화가 가능했겠느냐?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사실상 내린 겁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또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북한에 이미 이겼다는 외신 반응, 장희찬 평론가님, 그리고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이러한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하신 것은 최근 야당에서 이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상 연합 훈련은 북한의 SLBM을 감지하고 타격하기 위한 이 전략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뭐 독도 인근이다. 실제로는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지점이고요. 오히려 일본 근해에서 120km 떨어진 지점이라 일본 근해에서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막 이런 걸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면서 이 훈련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어떤 이 군비 증강이나 자위대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이 필요한 우려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뭐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우길기가 들어올 수 있다, 뭐 독도 근처다 하는 것들은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치적 레토릭 같아요. 그러한 야당의 지적 앞에서 지금 북한이 실질적인 전술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우려, 어떻게 그걸 정당하게 이 외교적인 우려로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고문 같은 경우는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지점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 내부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네. 자신들 어떠할 때 핵을 쓸 수 있다는 법률까지 이제 맞습니다. 만들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나 국제사회 관심이 좀 집중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전반적으로 이 국제사회의 관심 자체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 참석해서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고취시킨 것처럼 정상 외교나 해외 순방 외교, 뭐 정상 회담 등을 통해서 우선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다시 이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좀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복경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영국 외신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이미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은 물 건너 간 것이고 더 이상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고도화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안보 관점에서의 북한을 억누르는 어떤 그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네 체제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그 무기 중심으로 그 몰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동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죽는지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핵무기다 아니면 최고의 어떤 고도화된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본인이 제거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본인이 살고자 해서 우리 민족 한반도 전체가 일단 그 핵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것을 뭐 북한이 이겼다라고 표현한 그 어떤 외신 네. 뭐 좀 자극적이라고 봐요. 최대한 그동안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또 그 이전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들, 이것 자체를 그야말로 다 뭐 아무 소용없는 행위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면 모든 세계 분쟁의 해결은 다 전쟁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로부터 숨통을 튀고 있는 것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떤 상대방 국가로서. 그러다 보니 중국은 당연히 유엔 그 제재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질서와 한반도 질서가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것이고, 세계가 전쟁의 위험에 빠질 때 한반도 또한 그로부터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이 대목에서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북한이 이미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요. 저는 객관적 정황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9.19 군사합의 금과 억조처럼 여겼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 네. 정부에서. 자, 그런데 그 9.19 군사합의는 남한만 지켰어요. 9.19 군사합의에 보면 남북한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북한은 그동안 안 했습니까? 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서해 공무원 뭐 공격하고 미사일 도발 연일하고 핵 개발하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라는 걸 남북에 합의해서 지키자고 약속해놓고 남한만 지키고 북한은 안 지켰으니까. 안 지켰는데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문제 제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종일관 친일 몰이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리고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를 최근에 계속 연달아서 한일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사실? 일본이 지금 현재 목표가 그거죠. 그건 일본과 미국만을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일은 아니죠.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길기 그리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이런 표현들은 좀 과한 표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 이제 뭐 중간에 자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우길기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깃발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저 보면 2007년에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이 우리 인천항에 입학한 적이 있죠.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 뭐 그렇게 걸린 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본군이 그럼 한국에 뭐 진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거는 일본의 전수방위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네 중간에 이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뭐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무슨 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이제 자꾸 그 상상력의 결론을 도출하기 시작하면 저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죠. 그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인이 또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일 관계를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지금 얘기한 저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의 지나친 상상력 그리고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글쎄 우리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혹시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공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제1야당 대표가 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되 우리가 분명하고 우려하고 경계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는 이런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랄지 네. 뭐 장해찬 우리 이사장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까지도 저렇게 곡해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걸 이렇게 민감하게 아주 무슨 뭐 친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는 분명히 마땅치 않고요. 그리고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뭐 국회 교섭단 대표연설을 포함해서 논평과 여러 회의에서 발언과 상당히 강도 높게 규탄하고 경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 문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일단은 일본이 미국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국과는 우리는 한미 동맹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국방력 전 세계 군사력 6위 국가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못 지켜내겠습니까? 일본을 지금 끌어들이는 부분은 우려 섞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와 설린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역사 왜곡, 독도는 심지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영토 분쟁을 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지금 뭐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얘기하지만 한 번도 독도 해상에서 훈련한 적은 없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해야 됩니다. 지소미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미일 군사 훈련, 실전 군사 훈련까지는 우려스럽다. 왜 이런 시점에서 우리를 한 번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과와 하지도 않은 나라를 데리고 군사 훈련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거기가 합당치 않으면 설명을 하세요. 죽창과 시즌2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아베 전 총리가 보통 군사화가 뭔 줄 아세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유대를 군대를 인정받아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왜 대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유사시 한반도에 자유대가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에 논란이 됐겠습니까? 우리 국민 정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앵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덜컥 벌써 보십시오. 이번 훈련 가지고 미국 국무부인가요? 동해를 일본해라고 지칭했습니다. 일본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왜 우리 스스로 자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가 왜 문제제기를 못합니까? 그럼 야당이 문제제기 안 하면 여당이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미일과 관계 개선 안 하자는 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잠깐만 그 팩트를 좀 체크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군이 진주할 줄 모른다는 게 그게 문제 제기인가요? 그거는 저는 엉뚱한 그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한미일 연합훈련 하고 있죠. 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달에 일본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일본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이런 합의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먼 바다, 제주 남방 바다, 네. 하와이나 이런 데 가서 훈련을 했지.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군대를 독도 그때랑 해상까지 지금이랑 좀 가져온 상황이 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북한에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뭐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워딩 하나를 가지고 뭐 전체인 것처럼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회의 때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어제 유튜브 방송 전체를 한번 보면서 어떤 인식과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연평해전이 네. 발생했을 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가셔서 그 당시 일본 총리 또 일본 왕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축구 경기 보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도 물론 이건 군대가 아니라 해경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해경과 일본 이 해경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독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노무현 정부가 친일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최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3국 국방부 장관 합의를 네. 통해서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이 실시가 되기로 체결이 되었고요. 9번 정도 훈련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는 조금 다르게 뭐 팩트체크 각 정당에서 하겠습니다만 9번의 훈련 중에 7번은 제주도 등 남해에 등지에서 했고 2번은 동해 유역에서 했습니다. 왜 동해에서 하느냐? 북한이 주로 동해를 노리고 미사일 발사라든가 여러 가지 작전을 전개하기 때문에 필요상 동해 인근에서도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을 인정해줬다거나 친일 성향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그 체결된 합의에 따라서 특히나 최근 북한은 저희가 말하는 SLBM,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쏘는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전략자산이나 정보자산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전 대비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정말 필요한 실전 대비 훈련을 하는 것인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독도에서는 18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일본 근해에서는 120km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근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전개되는 해역 같은 경우는 한국 작전 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게 외국의 어떤 배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해역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독도 가까워졌다 문제 삼기 시작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독도 인근에서 이 양국의 해경들이 훈련하지 않았느냐, 이거 체결한 건 문재인 정부 아니냐, 또 거슬러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연평해전 다음 날 일본 가서 축구 경기 보신 것까지 이야기가 나와버려요. 이거는 저는 생산적인 논쟁이나 토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판거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외교나 안보가 걱정될 때 야당이 비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자극적인 반일몰이 아닌 좀 대안을 제기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실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훈련은 그때는 경찰이잖아요. 예, 해경. 예, 해난 구조 훈련이었어요. 네네. 이거는 뭐 적국하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거와 동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훈련이 된 거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 훈련, 대응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기에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 근본적인 어떤 그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역대 정부 어느 누구도 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일본과의 군사 동맹, 군사 공조 이야기한 정부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았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일 동맹은 얘기하지만 여기에 일본과의 군사 동맹 이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산불 정책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시켰었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일본과는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우리의 어떤 그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제 방어 훈련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 훈련. 이것은 방어를 조금만 바꾸면 이제 공격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한반도 유사시에 우일기를 단 그 일본 전함이 한반도에 들어와도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동의를 받아나가는 과정이 지금부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네. 어떻게 훈련과 군사 동맹을 동일시합니까? 그리고 일본군이 뭐 들어온다? 그건 일본 내에서 헌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실전 군사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그 네.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우려가 되고요. 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옹색하다 보니까 정말 DJ 대통령 때 한일 월드컵 얘기를 비유해가지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해난 구조 관련 경찰이 한 걸 비교하는 건 옹색하다. 그리고 야당이 안보 문제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주제로 긴급 안보 대책회의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제기하고 또 대응책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도. 네. 선배님께서 두 마디 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 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이게 이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옆에 사이 안 좋았던 사람과도 이 동맹을 맺고 맞서 싸우는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영화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북한의 도발과 북핵입니다. 그리고 SLBM과 ICBM 등의 탄도미사일이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실전 대비 훈련을 하는 것,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과 우려를 드러내는 게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독도를 자. 뺏으려고 하는 일본도 우리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네. 자, 지금 한미일 군사 훈련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이 지난 7월 미국에 갔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정적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좀 속된 말로 하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출장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님이 근거 있는 주장입니까? 아니 김의겸 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용감한 내부 고발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인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시인하는 겁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네. 뭐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고 알아서 수사하겠죠. 그런데 지금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너무 근거가 저는 박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구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뭐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 만든 관계자가 뭐 미국 검찰에 의해서 지금 체포가 되었는데 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뭐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거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그 사람 만나려고 알아보려고 미국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출장이나 또 나아가서 그 출장 목적이 불순하다, 탄핵까지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국회의원이 하려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조금의 근거는 더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만에 하나 김의겸 의원 말처럼 이게 정말 수사할 사안이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안 달가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논란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뭐 가상화폐와 관련된 뭐 범죄 의혹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김의겸 의원 덕분에 알게 됐어요.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의혹 제기일까요? 이게 정무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근거 없는 주장은 좀 자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 의혹 제기는 김의겸 대변인 본인이 갑자기 국감에서 한 것이다. 얼마 전 악수 거짓말처럼 김의겸 대변인이 자주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씀해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 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동훈 장관께서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에서 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 실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 목적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그리피스 관련해서 북한에다 가상화폐를 그렇게 했다면 그걸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조사하고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김의겸 위원 주장은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 가서 그걸 알아봤다면 잘못이다.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알아봤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리피스라는 그 이더리움 개발자 그 사람이 미국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63개월인가요? 63개월인가 뭐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메일에 보면 뭐 이름은 안 나오고 당시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뭐 이렇게 돼서 관여된 것 아니야. 이걸 자꾸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뉴욕을 방문했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뉴욕의 남부검찰청을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처음부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처럼 지금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법무부의 국제협력과장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마침 서울중앙지검에 무슨 이 관련한 수사를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출장 당시에는 법무부 과장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 법무부 과장을 지휘했다고 해서 그게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막 섞이고 뒤섞여서 지금 김의겸 의원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내부 고발자처럼 오해를 받기 십상이 됐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민주당 내에서도 썩 그렇게 김의겸 의원의 그 국감 주장이 뭐 달갑지만은 않다라는 얘기 좀 들리긴 하던데요. 뭐 저는 뭐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저는 김의겸 입장에서는 검찰청법 8조 그 법적 조항으로만 한다면은 뭐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당시 지금은 그런 수사라는 뭐 부장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과장을 대동해서 그 수사와 관련된 걸 알아봤다면 김의겸 주장이 저는 알아봤는지 안 알아봤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알아봤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될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혀야 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자꾸 저 국감이나 아니면 개인 입장을 좀 조롱하는 듯한 아니면은 마치 막 바로 봐도 뒤받아치는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질의나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아주 뭐 조롱조에 반박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렇게 야당 의원이나 야당 측에서 그러면 그때 가서 뉴욕 가서나 만나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 당당하다면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자기 주장대로 한다면 무슨 형사사법체제 논의했으면 그거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거고 저런 주장이 나오면은 한동훈 장관은 바로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하는 식이냐 뭐 범죄 뭐 알려주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들은 글쎄요. 그 한동훈 장관이나 그 주변 몇몇 분들은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볼 때 저렇게까지 저런 반응들 계속 보이는 게 여전히 본인이 뭐 진짜 칼찬 검사처럼 행동하는 것들은
본인은 국무위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김의겸 의원 이러는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주최 행사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악수했어요. 네. 그 영상이나 앞뒤 장면 공개 다 된 걸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회의 끝나고 두 분이 악수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김의겸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재정 의원이 악수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엘리베이터까지 뛰어와서 악수하는 장면 연출했다. 뭐 고도의 정치 감각이 있다는 식으로 왜곡했거든요. 네.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 사과하거나 해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네. 미국 가서 형사사법 체계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수사 노하우 배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가상화폐 수사할 건지 미리 세부적인 것까지 다 공개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자들이 그거 알고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알릴 수가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에도 제가 알기만 해도요. 네. 강남의 일부 부유층이나 상류층에서 가상화폐를 불법 증여나 상속세 탈루 수단으로도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써왔고 쓰고 있거든요. 이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데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잘 제도가 성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상화폐 관련 법령이나 규제 어떻게 만들지, 범죄 어떻게 수사할지 노하우 배워오는 게 저는 굉장히 당연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나 과거 박원순 전 시장까지 한동훈 장관이 직접 살펴봤다는 게 성립하려면 구글에 검색되는 그 50페이지짜리 자료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악수까지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김의겸 의원 주장 자체를 전부 다 완전 거짓말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재정 의원이 만약에 악수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앞에서 있길래 할 수 없이 손 내밀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포장돼서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도 없이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이재정 의원의 입을 빌려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정 의원이 악수하고 싶지 않았는데 와서 있으니까 정치인 의원이 손 내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이재정 저런 거짓말을 시켜서 어떤 득이 네.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영상에 있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예. 이제 말로 한 것이 이제 동영상과 뭐 설명 자체가 뭐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지 간에 당시 장관이 출장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쪽에 토, 일, 월까지 3일 쉬는 이런 출장을 갔다 왔다라고 해서 출장 내용부터가 잘못 되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서 또 누굴 만났느냐 차관도 못 만났다 뭐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 비트코인 관련돼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수사를 우리가 좀 배우고 왔다라고 하고 담당 수행했던 과장이 지금은 그 수사를 하는 검사로 가 있고라고 하다 보니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연결돼 있으면 그럼 혹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는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국정감사는 반드시 정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국가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관이 예, 알겠습니다. 저런 수사의 목적을 갖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한 겁니다. 네. 복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재정 의원과 그 악수 논란, 김의겸 의원이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정 의원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손을 먼저 내밀거든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윤호중 대표가 생각이 났대요.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피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김의겸 의원은 지금 위헌 논란까지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또 저격하고자 하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난 8일 한 집회에 가서 얘기를 했고 거대한 물결에 정치권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당론 끝까지 통과시키겠다. 한동훈과 그 일당들 그리고 윤석열과 그 배후 세력들 이제 물러나게 만들자라고 현직 의원이 선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거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저게 뭐 국회에서 면책 특권이 있는 가운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집회에 나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과연 민주당의 뜻과 어느 정도나 연관이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용민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관철이 될까 뭐 하는 부분 저는 민주당의 적어도 일각에서는 김용민 의원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그 의지가 표출되는 거는 이제 서서히 표출이 되겠죠. 저는 일종의 그런 싹이라고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용민 의원 뭐 발언 전체 맥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발언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뭐 당 회의나 뭐 들어가 봅니다만 그런 데에서 뭐 대통령 탄핵 얘기는 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건 김용민 의원 개인 발언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 발언 맞죠? 개인 발언이 맞고요. 네. 저는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충남 도당위원장 한 그렇죠. 도의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집권 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은 세게 하지만 그 비판이 결국은 나라 잘 되라고 하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그 범주 내에는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운영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꼭 뭐 탄핵을 하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 지극히 일부의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부분 확인시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용민 의원 개인의 생각인 건 뭐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도부도 이러한 취지의 얘기들을 곧잘 했다는 게 또 논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 권력도 국민들의 촛불 앞에서 내려왔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용민 의원을 일개 의원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고요. 직전 민주당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계파인 철험의 실질적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초선들 신주류의 의견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죠.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핫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군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혜민 스님인데요. 서울의 한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일상을 공개했다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 논란에 휩싸여서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혜민 스님의 근황이 2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혹시? 지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근황이 궁금해 잘 지내시는지 해가지고. 야, 이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어떻게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그러니까요. 않았었는데요. 이제 지난달 27일에 배식 봉사를 하러 가는 이제 조계사에 가는 모습을 한 언론사가 포착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행사 어떻게 오신 거냐? 그랬더니 별다른 대답 없이 이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묵묵히 봉사하며 지내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도 선뜻 과거처럼 예전처럼 활동을 하진 못할 것 같긴 한데요. 풀소유 논란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대중에게 친근감을 많이 보여줬던 대표적인 스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탐이라 그러면 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 뭔가가 좀 그 더 좋은 것을 내가 자꾸 이렇게 욕심하는 마음인데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쓰는 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풀소 논란이 되면서 정말 집이 공개되고 심지어 그 풀소유 논란이 되기 전부터도 뭔가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 홍석천 씨가 착한 건물주 릴레이를 할 때 다음 주자로 해민 스님을 지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중들에게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홍석천 씨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착한 건물주 운동에 저도 동참하고 응원하고 싶어서요. 이태원에 있는 많은 상인분들 그리고 건물주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자영업자분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혜민 스님 그리고 가수 박혜경 씨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저때 홍석천 씨는 이미 이태원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홍석천 씨가 저런 지목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혹시 혜민 스님도 건물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건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공개됐던 혜민 스님의 그 부동산, 그게 2015년 8월에 혜민 스님이 매입을 했다가 3년 후에 매도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매도한 대상이 고담선원이라는 사찰이었대요. 네. 근데 그 사찰의 대표가 주란봉석으로 돼 있는데 사실 혜민 스님의 한국 속세명이 주봉석이고 미국 이름이 라이언이었기 때문에 주란봉석이 사실상 혜민 스님이었다. 그래서 대중들이 보기에는 이제 건물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좀 따가운 눈초리를 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혜민 스님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기보다는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인물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주영 프로골퍼입니다. 지난 8월 PGA 투어 첫 승리를 거두고 이제 2달이 지났는데 벌써 두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Having that place, with Tiger it's an unbelievable feeling for me. It's an honor for me, and it's definitely a dream come true. 자, 2000년대생으로 최연소 PGA 2승. 정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보다 무려 6개월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2승을 거두기까지 엄청난 기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요. 1996년도에 2승했을 때 그때 나이가 20세 9개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주영 선수는요. 20세 3개월로 지금 6개월이 더 빠르고요. 실제로 비회원 자격일 때까지 포함하면 18경기를 통해서 2승을 거뒀는데 타이거 우즈는 20경기를 해서 2승을 했대요. 그럼 2경기를 또 앞섭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우승했던 저 경기는요. 노보기. 그러니까 보기가 없이 우승을 하는 또 진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타이거 우즈보다 2승을 빨리 했다 해서 또 타이거 우즈만큼 80 몇 승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단 기본기가 탄탄하고 네. 그 김주영 선수의 이외에 멘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골프를 멘탈 게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주 든든한 그 어떤 자신감 같은 거 바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실적도 지금 뒤따라 주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첫 승했을 때도 흔히도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 다 잘 아는 양파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쿼드러플 보기. 근데도 끝까지 집중해서 멘탈 좋게 우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정말 대단한 생각 들고, 김주영 선수가 어느 정도의 지금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록입니다. 2019년 11월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아시아 투어 우승했습니다. 17세 4개월. 그리고 KPGA에서는 군산 CC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2020년 7월 코리아 투어 역시 최연소로 18세 22일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0대 최초로 KPGA 한국 남자 프로골프 대상 그리고 상금왕을 차지했고, 그리고 바로 PGA 투어로 진출했습니다. PGA 투어에서 최연소 한국 선수 최연소 우승 20세 1개월, 그리고 2달 뒤인 며칠 전
슈나이더 칠드런스 오픈에서 PGA 투어 역대 두 번째로 최연소 2승, 20세 3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지금 사진 같이 찍었던 자신의 우상 타이거 우즈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